자, 이 정도로 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요. 자연스럽게 지금 러시아하고 어쨌든 간에 미국과 서방이 굉장히 지금 어쨌든 간에 갈등이 연장되고 장기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장은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시장은요,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러시아의 석유가 오히려 제재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고 있죠. 지금 이게 6월 17일자까지 보게 되면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한 110달러라면은 우랄,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죠. 이건 한 95달러에 팔리고 있다 이거예요. 네? 러시아 석유만 그러니까는 가격만 높아져가지고 신나고 있는 거죠. 천연가스 선물 가격입니다. 이것도 봐보세요. 지난 5년간 중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 뭐 한 10년간 중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지금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오히려 그러니까 신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블룸버그의 기사인데 6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런 제목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그러니까 구매하고 있잖아요. 싼 가격으로요. 예? 굉장히 신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분이 누구냐면 시실리아 라우즈라고, 여러분 미국의 그러니까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이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그러니까는 바이든 정부에서 흑인 여성이 됐습니다. 그 흑인 여성의 이름이 시실리아 라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에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냐면 중국과 인도가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전에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예측한 거나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석유를 사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석유 시장에 공급의 압박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러시아 석유가 만약에 공급이 안 되고 있으면은 석유 가격이 더 올라갔을 거라 이거예요. 예? 러시아 석유가 그나마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소비를 하다 보니까는, 만약에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소비를 못하게 되면은 다른 석유들을 가서 더 자기들이 소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엄청난 큰 나라가. 그렇죠?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더 올라갈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석유 제재가 오히려 뭐냐면은, 예? 석유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이 석유 공급 압력을 둔화시키고 가격 하락까지 잠재적으로 좀 주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실패한 거죠, 제재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영국의 가디언지입니다. 이것도 6월 26일자요. 6월 26일자니까 지난주 일요일자죠. 여기 보게 되면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가 뭐냐면은 유럽에게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를 팔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 러시아에서 석유 싸게 사가지고 싸게 산 거를 유럽이 이걸 사고 앉아있다 이거죠. 직접은 사들 수 없다 보니까는. 이런데 무슨 제재가, 러시아의 가장 최대 수입원이 석유잖아요. 두 번째가 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건 워싱턴 포스트예요. 워싱턴 포스트의 6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편집장이 쓴 이제 사설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붐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러시아만 지금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사설을 이제 썼어요. 자, 그다음에 이건 KBS인데, 세계에서 그러니까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고, 아니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고요. 2등이 미국인가 3등이 캐나다고 4등이 아마 우크라이나인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봐보세요. 밀 가격도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 루브라 가치가 7년 만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밀 생산도 지금 역대 최대인데다가 가격도 올라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를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더 돈을 벌고 앉아있는 이런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러시아 루브라가 지금 팬데믹 이전에 러시아 루브라가요 1달러당 한 56달러에서 56루블에서 70루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냐? 50루블 근처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많은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루블하면 강세가 돼가지고 오히려 러시아 당국이 뭐냐면은 러시아 통화가 너무 그러니까 절상된 것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박스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이게 러시아의 루블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약화시키려고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예요, 이게요. 예? 잠깐 그러니까는 그 전쟁 났을 때 초기에만 잠깐 루블화가 막 폭락을 했다가 금세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왜 그러겠습니까요? 러시아가 뭐 경제가 상당히 거기도 타격은 보고 있지만은 수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G7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요? 러시아가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게 금입니다. 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니까요. 예? 그런데 금 수입을 못하게 제재하겠다. 석유랑 똑같은 거죠. 제재해가지고 돈을 못 벌게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것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인도입니다.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은 원래 금에 대한 소비가 많은 나라니까요. 중국과 인도가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중국과 인도만 더 신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금을 더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금을 만약에 다른데 못 팔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석유처럼 그러니까 예? 좀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의 금이 공급이 안 돼요. 금 가격이 또 올라갈 게 아닙니까? 석유 가격처럼. 그리고 중국과 인도는 그것보다 좀 싸게 좀 또 수입할 게 아닙니까? 이런 제재를 그러니까 석유에서 이렇게 했으면서 또 그렇게 이걸 반복을 해요. 예? 그만큼 뭐냐면은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그러니까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1대1로 사업하면서 소위 신흥국가들,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신흥국가들한테 많은 그러니까는 이 지원을 그러니까는 인프라 투자, 저거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AI, IB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신흥국가들하고 개도국들한테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이 그러니까는 지원해주겠다. 중국 돈 쓰지 말아라. 중국 투자 유치하지 말아라. 예? 중국 투자 유치했다가 니네들 경제 그러니까 망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가면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PGII라는 걸 출범을 시켰습니다. 출범을 시키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얼마만큼을 조성할 거냐? 한 6천억 달러를 조성하겠다. 했어요. 미국이 5년간 한 2천억 달러 마련하고 유럽연합이 한 3천억 유로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본과 캐나다가 한 1천억 달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천억 달러를 일본과 캐나다는 1천억 달러가 좀 안 되겠죠. 유로화가 그러니까 유로화가 달러랑 거의 비슷하게 붙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은 1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겠죠. 하여간 6천억 달러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니네 그거 한번 조성해봐. 그 돈 어떻게 마련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지만은 저는 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도국하고 중진국들한테는 중국하고 G7이 경쟁한 결과로 오히려 뭐냐면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겁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성공을 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는요. 예?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중국하고 뭐 서로가 경쟁을 해가지고 G7이 해가지고 예?
중국에 영향력 안 들어가게 막든지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중진국하고 개도국한테는 바람직한 일이죠. 네? 바람직한 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시장이 지금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러시아 제재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G7에 모여가지고 러시아 제재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방,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가 고통이 갈수록 지금 증가해 가고 있어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자신들의 경제 고통 해결을 이게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냐 이거예요. 러시아를 그러니까 이거를 제재하게 되면 러시아 또 타격을 보겠죠. 예? 저는 이거는 마이너스 점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그렇죠?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요. 예? 하겠지만은 자신들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상처를 보고 있고,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일부에서는 30%대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가 걸리든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 거라고 이번에 G7에 모여가지고 그런 걸 했어요. 예?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젤렌스키가 그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얘 지금 손 떼고 나오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볼 땐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요.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지금 이거 계속 전쟁한다고 해보세요. 전쟁한다고 하게 되면 러시아한테 일부 타격은 입히겠지만은 자신들이 입는 경제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내놓은 대책 중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제넷 옐런이잖아요. 제넷 옐런이 누굽니까? 연준 의장 출신이잖아요. 경제학자 출신이죠. 그 제넷 옐런의 아이디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은 러시아의 석유를 그러니까 수입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러시아의 석유 수입, 이 임시적인 석유 수입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안으로 딱 제시를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실행 방안을 그러니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방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중진국이나 저소득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원래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경제력이 취약한 나라한테 더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말 들었다가, 예?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허용하게 되면 제재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백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러시아 석유 수입하는 석유 가격은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일정 가격 이상은 그러니까는 일정 가격 이상으로 수입을 못하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이 석유를 이제 운송하는 이제 그러니까 배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 운송하는 배들은 기본적으로 해상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해상 보험을요. 예? 그렇죠? 뭐 해상에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은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해상 보험을 들잖아요. 선박 보험들을 들잖아요. 근데 이 해상 보험을 되게 보험은 누가 하냐? 보험회사들은 되게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보험회사로, 미국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은 이 대형 보험회사들 되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하잖아요. 보험회사들이요. 이걸 그러니까 상한선 가격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몇 달러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래서 100달러다 하게 되면, 아니 90달러다 하게 되면 90달러 이상으로 산 석유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석유 수송을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를 러시아 석유 수입은 그러니까 일정 가격 이하로만 그러니까는 사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할 수 있고, 또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또 싼 석유를 사니까는 그만큼 또 혜택을 보니까는 이게 잘 작동할 거다 이거예요. 잘 작동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참, 러시아가 만약에 석유 만약에 수출 그냥 오히려 다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비싸질 게 아닙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러시아 석유를 지금 그러니까는 수입을 중국과 인도가 많이 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그나마 하락 압력을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게 유럽 연합 회원국은요, 지금 27, 8개국과 30개국과 가까운 이 나라들이 각 개별적인 국가들마다 지금 이해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한테 지금 뭐냐면은 보험 팔지 말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에 어저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석유에 대한 캡, 가격 상한선을 쓰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유발된다 이거예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EU와 이거를 실행 방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EU 관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어요. 이거 실행 방안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거죠. 예? 러시아 석유 상한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상한제를 만드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치적으로도 문제투성이고 왜 국가들마다 이해관계가 심하다 이거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게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릴 정도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금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우디한테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누굽니까? 사우디의 사우디를 국제사에서 왕따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했었잖아요. 빈살만 왕세자를요. 실세죠. 왕보다 더 실세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퍼라이어가 이게 따돌림 시키는 이런 왕따, 우리말로는 왕따가 딱 정확한 이제 번역일 것 같은데.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사우디를 그러니까는 이 방문을 지금 미국의 발등에 불 떨어지다 보니까 이 물가 오르는 것의 주범이 석유 유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빈살만한테 그러니까는 좀 이제 협조를 구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날아가가지고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건 그동안에 바이든이 내세웠던 인권 외교, 지금 서방 동맹을 지금 만드는 나토 동맹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권, 시장경제, 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국제사회의 악당들을 그러니까는 악마들을 퇴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건데, 지금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이 빈살만은 미국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뭡니까? 예? 이거는 독재 권력이잖아요. 예?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손잡고, 예? 인권 악당하고, 심지어 베네수엘라도 이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도 이제 그러니까 고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금지시켰던 트럼프 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도 인하하겠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악마로 이렇게 규정한 나라들한테 미국의 바이든이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 내세운 기준을 무시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KBS 뉴스 옆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인플레이션 물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겠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가 물으니까는, 예? 미국 시민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잘못인지 알잖아요. 좌측이 정부 때문이지.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소위가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는 지지를 못 받으면은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든이 그러니까 재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내몰리고 트럼프한테 지금 당장 선거하면 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그러니까 슬슬 몸을 푸는 것 같아요. 되게 뭐냐면은 현직 대통령이 되게 그러니까 후보가 되는 게 관례고 관행이잖아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슬슬 몸을 푸는 이런 모습도 그러니까는 목격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인기가 너무 추락하니까는, 예? 그러는데, 바이든이 내세운 명분이 지금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신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잖아요. 제재하는 나라가 더 큰 경제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이거야.
이게 러시아 제재의 아이러니라고 해가지고요. 예? 오늘자 경향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예?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러시아 제재가 성공하겠냐고요.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가 2월 24일이니까요. 2월 24일부터 지금 4개월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자, 거기다가 유럽이 뭐라 그랬습니까요? 마크롱이 그러니까는 이 재선에 당선되고 나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공언을 했냐면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지금 뺏긴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볼 때는 마크롱이 아주 그냥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마크롱 같은 경우는요. 마크롱과 독일이 그러니까는 젤렌스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화끈하게 지원도 안 해주면서 그러면서 집어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 그만하라고 이런 식의 압력이나 이렇게 들어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요. 그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요? 젤렌스키하고 최근에 마크롱이 만났어요. 그 마크롱이 아주 노골적으로 젤렌스키가 만나고 나서 그랬잖아요. 이 마크롱은 뭐냐면 러시아를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로 지정하는 거. 젤렌스키가 그걸 요구했잖아요. 유럽 국가나 미국한테 러시아를 테러 지원 국가로 하게 되면 더 강한 제재가 갈 수 있잖아요. 강한 제재가. 그렇죠? 테러 지원 국가를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겠다. 마크롱이 못하겠다고, 이제 한 거를 공개해버린 거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그러면서 인상을 있는 대로 쓰면서, 기자가 그런 사진을 그려가지고, 이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크롱이 그러니까 타협적으로 간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는 더 좀 지원을 해주겠지만은, 예? 전쟁 장기화,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이 없다 보니까는 지원하겠지만은, 러시아를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을 지정하는 것은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마크롱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 속에서는 아주 그냥 이게 아주 꼴보기 싫을 게 아닙니까? 예? 자, 근데 마크롱 입장에서는 왜 젤렌스키처럼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목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나토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눈여겨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을 지금 끌어들였잖아요. 중국을요. 중국을 뭐라고 끌어들였냐면은 우리나라는 이걸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하면 참 일반 이 국민들이 어떤 도전이 중국이 그러니까는 유럽의 이익에, 서방 세계의 이익에,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러니까는 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걸 구조적인 도전보다는요, 말 그대로 이게 시스테믹 챌린지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시스테믹 챌린지를 번역한 건데, 시스테믹 챌린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었던 용어입니다.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얘기죠. 시스템적 도전은 뭐예요? 소위 말해 서방 질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서방 질서 전체에 그러니까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이. 왜 그러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보고 있고, 인권을 그러니까는 무시하고 있고, 예? 이런 나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국의 이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중국식 그러니까 하나의 이 노선이 그냥 중국 안에서만 전개되면 좋은데, 중국도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도 패권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할 의사도 없다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땐 중국이 패권 추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ik 챌린지라고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구조적 도전이라고 했지만 시스템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명확한,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가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안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살고 있는 질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게 선진국이죠. 주권국가의 모습이죠. 주권국가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 안보의 위협인 거니까요. 예? 안보의 위협인 거예요. 자기들의 질서를 위협하는 걸로,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나토 사무총장이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 반복해 왔지만은 중국은 적은 아니다. 중국은 적은 아니다 또 했어요. 아니 시스테믹 챌린지라고 하면서도 중국은 적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러시아를 그러니까는 이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는 건 이건 우려스럽다. 에? 그래서 자기들이 중국을 그러니까는 걱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도는 러시아하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인도는 왜 이런 표현 안 하냐고요. 인도는 왜 안 하겠습니까? 인도를 그랬다가는요. 인도를 그랬다가는 인도하고 중국이 만약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버립니까요? 인도양이 뚫려요. 인도양이 뚫린다고. 인도양이 뚫리니까는 그걸 못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유럽이 그러니까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그 제대로 원칙에 기초한 강한 그러니까는 힘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듯이 서방의 그러니까 소위 패권주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와중에 한국이 뒤에서 잠깐 다시 얘기했지만요. 나토에 왜 가냐고요. 나토는요.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입니다. 1944년에 소위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공산주의 진영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서방 자유진영이 이렇게 냉전체제가 결성되잖아요. 그 속에서 뭐냐면 소련이 그러니까 동구라파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예속시켜 버렸잖아요. 동구 사회주의권으로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뒤에서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서유럽으로 잘 더 내려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혼자서 막는 것보다는 서유럽 국가들은 하나하나는 다 러시아보다 작으니까요. 인구도 작고 나라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군사력도 작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인 안전보장 체제를 만든 거죠. 예? 안전보장 체제를 만든 거죠. 예? 미국의 힘을 보태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러시아가 우리의 그러니까 군사적인 적입니까? 예? 러시아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입니까? 오히려 러시아하고는 지금 관계도 굉장히 좋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하고 러시아를 그러니까는 좀 틈을 벌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우리가 입장이 아니냐고요. 근데 나토는요 기본적으로가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는 시스템적인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러시아 견제가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러시아 견제를 하는 군사동맹에 거기에 참석을 하냐고요. 난 도대체 이게 왜 도대체 이래야 되는지를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국제 이상이. 아니 그냥 국제기구, 이건 국제기구도 아니잖아요. 그냥 진영기구입니다. 국제기구라는 것은요, UN이라든가 WTO라든가 IMF라든가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이런 게 국제기구인 거예요. 이거는 소위 편가르기 해가지고 특정 국가나 특정 이 집단을 그러니까 하고 대항하게 싸마기 위해서 만든 저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싸움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냐고요. 예? 거기에 데려간 이유가 더군다나 중국을 의식해서 데려갔다 보니까는 중국이 당연히 그러니까 발끈하죠. 예? 발끈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극이 안 되냐고요, 이게. 우리가 중국한테 굽실거릴 필요 없지만은 쓸데없이 우리가 얻는 것도 없이 왜 중국을 자극을 해야 되냐고요. 예? 중국한테 우리가 비굴할 필요 없지요, 전혀요. 그런데 중국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여기 갔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뭘 더 줍니까? 유럽이 우리한테 뭐 더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서 왜 중국을 자극하냐고요. 중국이 볼 때는 아시아판 나토 만드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왔었고 그러긴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저는 이 양반들한테 국가 이익이라는 게 도대체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